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9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들은 잘 봤나요? 중간고사 보느라고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제 뭐 지난주 주말까지 푹 쉬었을 테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 후반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들은 상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상계는 여러 가지 민법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다른 쟁점들하고 연결되기가 쉬운 그런 주제이죠.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 늘 상대방이 상계에 관해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또는 그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금전채무에 대한 동시행위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때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상계 제도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사례 문제에도 단골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객관식 문제에서도 선택형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긴 하지만은 또 사례형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상계에 관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가 이제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효과, 상계로 인해서 채무소멸의 효과, 상계가 있게 되면은 채무가 소멸하게 되죠.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채권, 동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서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상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상계권은 형성권에 해당하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상계 합의 같은 경우에는 상계 합의, 상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지만은 상계권 같은 경우에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계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상계가 되는 건 아니고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상계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채권인데 종류물도 역시 상계가 가능합니다. 금전채권만이 아닌 종류물도 상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세 번째 경우 때문에 그렇죠. 유치권이 있는 목적물을 양수한 소유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사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치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X에 대해서 이제 을이 X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권리는 목적물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결련성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X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지급될 때까지 X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 이랬을 경우에 병이 이제 양수인이었을 경우에 병이 이제 갑에게 X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때 이제 을이 할 수 있는 항변은 유치권의 항변을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을이 유치권의 항변을 할 때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병이 상계할 수 있겠느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제 갑이 부담하고 있는 유익비 반환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지만은 갑의 에서는 유익비 반환해야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겠죠. 그 갑의 채무와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채권,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이 대여금 채권과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유익비 상환 의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을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유익비가 상환될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익비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과 유익비 상환 채무를 서로 상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지만 상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세 번째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고요. 다만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무가 있다면은 그 채무 가지고 상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채무자에 대해서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이제 채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수익자가 만약에 채무자에 대해서 즉 낙약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상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채무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기 이행 인수 말고요. 그냥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 채무 인수를 통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은 그 채무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엔 당연히 상계가 가능하겠죠. 이 첫 번째 네모와 두 번째 네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돼 있다면은 그러면은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세 번째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채권과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한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동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야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고 나면은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채무인 거잖아요. 근데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포기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 상계 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기한의 이익을 포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포기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놓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계 적상 상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면은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기한의 이익이 도래한다.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만, 즉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인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문제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 제한. 이제 상계 같은 경우엔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상계가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채무의 성질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이게 자동채권이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 있었나 수동채권이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 있었나 이렇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채무의 성질에 따른 제한의 이런 내용인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지급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갑도 을에게 참 화살표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갑도 을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 여기서는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매매대금 지급 채무라고 얘기한다면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여기서는 대여금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을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채권이 되겠죠.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에 있어서는 대여금 채무가 되겠죠. 채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되고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되고, 자, 그랬을 경우에 갑이 매매대금과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는 건 어떨까요?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수동채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이라고 자동채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여금 채무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지 않은 수동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매매대금 채권 자체에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기 때문에 갑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이 만약에 상계를 해버리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이 갑에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이 상계를 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동시행위항변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시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을이 갑이 상계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을이 더 이상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청구권이죠. 채권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너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상계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을의 동시행위항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갑은 상계할 수 없죠.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매대금 지급 채무 이걸 이제 수동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채권이고 대여금 채권인데 이 대여금 채권과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뭐 상계를 소멸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가 되죠. 하지만 그 불이익 자체가 을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갑의 입장에서는 갑이 상계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을의 동시행위항변권을 갑이 억지로 뺏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은 상계를 할 수 없고요. 을만이 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라고 하는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를 수동채권, 즉 을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이 되겠죠. 자동채권은 대여금 채권이니까요. 이것은 가능하지만은 동시행위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제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대여금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 대여금 채권인 대여금 채무인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매수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상계가 안 되고 매수인은 상계가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채무의 성질에 따른 제한이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한 제한인데요. 이제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겠지만은 이 상계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역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 경우에 상계를 허용해 버리면은, 즉 이제 갑이 을에게 고의로 가해행위를 했는데 마침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계를 허용해 버리게 되면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을 방치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해배상,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상계할 수 없지만은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방 폭행의 경우에도 뭐 이제 그 갑도 을에게 가해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을도 갑에게 가해행위를 해서 서로 간에 쌍방 폭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쌍방 폭행이 있으면은 갑도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을도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갑이 을을 때려서 뭐 2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했고 갑이 그 다음에 을도 갑을 때려가지고 을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2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 을의 갑에 대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쌍방 폭행의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 민법에서는 중과실과 고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중과실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5번째 거는 지난번에 불법행위 할 때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요.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사용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고의의 불법행위에 관한 상계 금지에 관한 49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도 역시 고의의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을이 이제 피용자가 있겠죠. 피용자가 병이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해서 직접 이제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용자인 갑도 역시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족 부조료, 이제 유족 부양료, 그 다음에 병사의 급여, 그 다음에 급여 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금의 보험금, 뭐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런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들이죠. 그래서 이 압류 금지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계도 역시 금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급여채권의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압류가 금지되지 않으니까 상계가 허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압류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의 1에서 압류가 허용이 되니까 급여채권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으로 뭐 이제 전차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그 급여 전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계에 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계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러니까 아주 법원의 표현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엄격한 요건을 거쳐 봤을 때 상계가 있다라고 볼 수 상계 동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전차금으로 상계할 수 없다, 대여금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급금지된 채권, 이제 압류된 채권이 되겠죠. 지급금지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계가 금지가 됩니다. 지급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류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압류라고 하는 건 묶는 걸 얘기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면은 이제 처분하거나 그럴 수 없게 되죠.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하게 되면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이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급금지라고 하는 것은 압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지급금지 채권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있고요. 이제 갑의 채권자가 있겠죠. 갑의 채권자를 병이라고 합시다. 이제 갑을 병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여기서 주인공들은 갑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병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병은 갑의 채권자인 거고요. 갑의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전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전 채권을 병이 갑에 대해서 채권자니까 병도 갑에 대해서 뭐 금전 채권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청구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행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 채권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금전 채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뭐 가압류부터 해두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하고 나서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하고 나서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게 되면은 뭐 직접적으로 병이 을한테 전부금을 청구하거나 추심금을 청구하게 되겠죠. 추심금을 청구했을 때 그때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서 을이 병한테도 상계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요 채권,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급금지된 채권이 되겠죠. 지급금지된 채무 같은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이거를 B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A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과 토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은 병이 을에 대해서 추심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채권, 대여금 채권을 갖고 병에게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그러니까 압류 명령이나 가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던 경우,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던 경우, 즉 A의 변제기도 도래하고 B의 변제기도 도래하는 경우, 을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의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면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인다고 볼 수 있어요. 대여금 채권만 변제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A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되니까. 금전 채무 같은 경우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상계 적상 상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의 입장에서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병이 을에 대해서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언제나 상계가 가능합니다. 지급금지 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다면은 언제나 상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급금지 이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즉 병이 갑의 을에 대한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압류를 하기 전에 한 이후에 을이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 번째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상계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압류가 돼서 더 이상 내가 을이 갑한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을이 갑한테 돈을 또 빌려준 거예요. 그럴 때는 을이 갑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계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 지급금지 이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상계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상계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죠. A 채권이라고 하는 A 채무, 그러니까 B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금지 되기 전에 발생한 건 맞는데 아직 그 지급금지될 당시에는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변제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다면은 더 빨리 도달하거나 더 같다면은 그러면 비로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고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느리다면은 상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지급금지된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느린 경우에는 설사 나중에 이제 변론 종결 시점에 A 채권과 B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제기를 비교해봤는데 날짜를 비교해봤는데 변론 종결 시점에는 이미 두 채무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은 상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일단은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느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변론 종결 시점에 가서 다시 변론 종결 시점에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를 먼저 구분해 놓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제기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는 변제기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언제든지 상계가 허용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언제든지 상계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변제기를 비교하는 건 두 번째 경우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상계에 관해서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경우가 1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2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냐, 3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제기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변제기 비교부터 넘어가면 안 되고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제기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매매 대금이 압류되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동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참 말 자체는 어렵죠.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동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 이제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갑이 매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 되고요. 자,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매매대금 채권, 요거를 또 역시 A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해서 지급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을이 갑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어요. 어떤 구상금 채권이냐? 이제 X라는 목적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X라는 목적물에는 뭐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거나 또는 이 X라는 부동산이 압류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됐다. 부동산이 압류됐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 경매 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 경매 절차를 막기 위해서 또는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안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하기로 한 경우라면은 이런 구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X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당사자 사이에 피담보 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인수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게 전혀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당권에 대해서 이거를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한다든지 그런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X라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뿐만 아니라 X라는 소유권이 여러 가지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제한 물건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즉 완전한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되니까 을이 대신 대위 변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상금 채권을 이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한 시점은 예를 들면 2015년 4월 1일이었는데 그런데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5년 5월 1일이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그럼 아까 매매대금 채권 A 채권에 대해서 요걸 이제 구상금 채권을 B 채권이라고 하고요. A 채권에 대해서 지급이 금지된 경우, 이제 매도인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록 을이 갑에 대해서 반대 채권, 즉 자동 채권 B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언제 상계가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압류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B 채권의 변제기가 당연히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빠른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5월 1일 날 발생했지만 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2015년 2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볼게요.
2015년 5월 1일 날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사실 이 구상금 채권은 어떤 채무에 변형된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을이 대위 변제해서 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변제를 해서 저당권을 말소시켜서 소유권을 완전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이 저당권을 말소시킬 의무는 갑의 계약상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상의 의무, 즉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직접 그 저당권을 말소해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당권을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을의 권리에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록 2015년 5월 1일 날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의무와 같은 성격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형태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구상금 채권과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갑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채무와 또는 자기가 말소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대위 변제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변제해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는 결과적으로 같은 성격의 채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압류 시점 이전부터 존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채권 자체가 압류 전에 존재를 했고, 그 구상금 채권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즉 이제 채무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음으로써 을이 직접 변제해서 결국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그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구상금 채권이 압류 이후에 2014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채권은 압류 전에부터 존재하고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류 전부터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죠. 왜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너 저당권 말소 안 해주면은 나 매매대금 지급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으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이나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어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의 변제기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비록 구상금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했지만은 압류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록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은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이전의 상계적상 상태이거나 뭐 매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을 압류 이전에 취득하였고 변제기가 같거나 빠른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을 가압류 이전에 취득하였고 변제기가 같거나 빠른 경우 매수인은 상계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 그런 경우는 상계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요 세 번째 경우. 지급금지 이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가압류 이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변제하였고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나 저당권을 말소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라면은 그 구상금 채권이 비록 압류 이후에 발생했지만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상계가 가능한 것이죠. 매매 대금 지급 채무에 대한 지급금지 이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의 동시행 관계에 있고 이제 그 매매 대금 지급 채무와 그 다음에 구상금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이미 성립하고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기초적인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다음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아까 세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하다. 압류 이후에 이제 아직 압류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변제기 비교를 통해서 서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 상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지급금지 이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된다. 이 세 가지 경우인데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도 세 번째 경우 중에서도 이 경우만큼은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세 번째 경우만큼은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 5번 문제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5번, 양가로 5번이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안이죠.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냐 안 되냐. 특히 이제 지급금지가 된 후에 이제 지급금지 압류 채권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때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나 전부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관련된 문제로서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알 것 같은데요. 또 문제 나오면 또 역시 헷갈려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하면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지급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급금지된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상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채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요. 갑이 질권 설정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겠네요.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자가 병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이제 병이 갑의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갑이 A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이거를 이제 편의상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채권자가 병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이 A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병의 이름으로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그런 사안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채권 질권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권 질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채권 질권자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강제 집행 방법에 의해서, 즉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또는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입실 채권을 갑이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병이 채권 질권을 설정받은 것이 의미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채권자 대위권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죠. 채권자 대위권도 직접적으로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 사실을 통지받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그런 채권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죠. 우리 민법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채권 질권의 경우에, 또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 또는
추심 명령이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의 경우에, 특히 추심 명령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제3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채권 질권자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추심 명령에 의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직접 청구할 수도 있게 되죠. 물론 다른 경우는 채권 질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할 경우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채권 질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채권자 대위 제도와 그 다음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 또는 채권 질권자가 직접적으로 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그 법률 관계들이 유사한 측면이 있죠. 자, 어쨌든 이 채권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채권 질권자가 직접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질권 설정자, 여기서는 이제 갑이 되겠죠. 채권 질권 설정자는 입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해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입질 채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이제 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해 주고서 그거를 이제 을에 대한 채무로 상계해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입질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준 것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질권 설정자는 일단 채권 질권을 설정한 다음부터는 이제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제3채무자와 질권자가 동의 없이 상계합의란 것도 안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 거가 떠올라요? 네,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와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이 통지가 되면은 그 권리를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게 되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됐던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 자체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이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피대위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말은 채무 불이행이지만은 채무 불이행 같은 외관을 만들어서 사실상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은 다음에 피대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 기억이 날 텐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뭐 지금 우리가 뒤에서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약법 이해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긴 그러니까 민법 연습 2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계약법 2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그때랑 그 채권자 대위권에 썼던 얘기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이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채권 질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채권 질권 설정자는 그 임의로 입질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 소멸하게 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도 그런 차원에서 채권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대한 그런 채무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입질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병이 을에게 입질 채권을 직접 청구했을 경우에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는 항변을 병한테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채권 양도와 똑같이 취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권 질권의 설정 방법은 채권 양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 질권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채무자에 대한 통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은 제3자한테까지 채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 질권의 설정 방법 자체가 채권 양도랑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상계에 관한 항변,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채무자가 채권의 양수인에게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로 채권 질권자에게
상계항변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채권 요 부분은 요 뒤에 나오는 채권 양도와 상계 요 부분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계 제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진 않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가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문제에 나오면은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을 찾아가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문제보다도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나는 이거 알아, 나는 이거 이해했어, 그런 차원에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 능숙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고요. 상계의 효력입니다. 이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계의 효력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상계의 효력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던 시점부터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계 적상 시점은 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계 적상 시점은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수동 채권의 변제기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상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상계 적상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에도 상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더 이상, 그러니까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요. 그 대신 전세권 대신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물상 대위에 의해서 전세권 저당권자가 추징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그 전세권 저당권자가 추징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여기 이제 내가 지금 첫 번째 설명을 좀 대충 했네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제 담보 물권으로서 존속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도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겠죠. 소멸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과 그걸 담보하기 위한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의리 전세권자라고 얘기해 볼게요. 설정자고요. 그 다음에 의리 전세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과 플러스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갖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용의 물권이 아니고 담보 물권이 되겠죠.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을이 이제 전세권자인 을이 취득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했지만은 전세권 저당권자인 병은 이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압류를 해서 지급금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상 대위권자가
이제 민사 집행 방법에 채권 강제 집행 방법에 의해서 압류 명령이나 추심 명령, 압류 추심 명령이나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병이 전세권 저당권자인 병이 물상 대위를 통해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전부금이나 추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뭐 이제 대여금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채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자인 병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했기 때문에, 즉 추심금 물상 대위를 하면서 압류하고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전세금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를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청구했을 경우에, 그럴 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병한테 상계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지급금지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지급금지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전에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상관없고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고요. 압류 후에 채권이 발생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계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자동채권을 압류 이해 주택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그래서 상계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다면은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병이 이게 전세권 기간입니다. 전세 기간. 병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데 이 대여금 채권, 요거를 이제 A 채권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A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A 채권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 A 채권이 발생했으면은 그럼 당연히 상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A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병이 갑에 대해서 물상 대위에 기초해서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전세금에 해당하는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채권이 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발생했다면은, 이 A 채권의 변제기가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언제겠어요? 전세기간 종료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 종료기간, 전세권이 종료하는,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시점보다 A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그러니까 이 종료하는 것보다 이 시점쯤 되겠죠. 이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종료와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지만은, 이 종료 시점 이후, 즉 전세권의 기간 만료 이후에 A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라면은 그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약간 좀 달라지죠. 아까 지급금지된 경우에는 압류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아직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상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거나 빠르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세권 만료 기간,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시점, 그것과 같거나 변제기가 더 전인 경우에, A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전인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전세권 저당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죠. 당연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세권이 종료 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그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응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상응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세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까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압류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여금 채권,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상계가 똑같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거 두 번째 경우는 압류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상계 적상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경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을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이 시점 전에 A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A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전세권이 만료했을 시점이 되겠죠. 그 전세권이 만료의 시점,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전세권 만료 시점보다 더 빠르거나 전세권 만료 시점과 같은 경우에만 갑이 A 채권을 갖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좀 거의 구조는 같지만은 이제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머릿속으로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어설프게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면은 이 결론에 대해서 결론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순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발력을 올리려면은 결국은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탁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그 속도를, 생각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속도를 빨리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을 축소하는 것처럼, 기록을 줄이는 것처럼, 줄여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안다, 이해한다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요. 당연히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학생들은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냥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는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떤 그 생각의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요. 얼마나 빨리 이해한 내용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돌려보고 어떤 사안을 상정해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에 관련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상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상계 적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객관식 지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상계인데요.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압류 시점을 채권 양도 시점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갑이 채권자가 있고요. 을이 채무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다. 그럼 이제 병이 을한테 양수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겠느냐? 즉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병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병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아까랑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건데요.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어서 언제든지 을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에도 당연히 상계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부터 할게요. 세 번째 경우는 양도인에 대해서 그 채권 양도 이유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즉 대여금 채권을 채권 양도된 다음에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을이 상계양변을 할 수 없겠죠.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양변을 할 수 없겠죠. 상계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입니다.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양도 전에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지급 금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요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뭐 이제 지급 금지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그런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경우도 지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 양수 이제 채권을 양도했을 때 이제 양도한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당연히 같은 경우나 빠른 경우라면 양도할 수 있는데 느린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묻지 않고 일단 채권 양도 전에 을이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제기를 비교해서 지급금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 여부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경우는 좀 다른 게 이제 채권을 강제 집행한 병과 을 중에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 상계의 기대권을 보호할 것인가, 채권을 강제 집행한 병을 더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채권 양도에서는 채권 양도받은 사람을 더 보호할 것인가, 상계에 대한 기대를 더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권을 강제 집행한 사람과 채무자를 보호하는 문제보다도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을의 보호의 필요성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병이 강제 집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갑에 대한 채권을 실험하려고 강제 집행을 밟는 거니까 그 법적인 절차를 실행하는 병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건 갑이 병한테 채권을 넘겨버리는 것이에요. 채권을 넘겨버리는 건데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상계에서 내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를 상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계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채권 양도라고 하는 갑이 채권을 양도해버리는 바람에 을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강제 집행의 경우보다 을을 더 보호할 필요성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상계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상계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긴 하겠죠.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즉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양도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채권 양도와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채권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상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공사 이제 그 수급인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도급인입니다. 자, 도급인이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급하게 되겠죠.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갑은 을에게 수급인이니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겠죠.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근데 갑이 이 공사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를 해서 이제 양수금을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양수금을 청구하는데, 그런데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하자가 발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 그런 경우인 겁니다. 자, 하자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이제 도급계약에서는 당연히 계약상의 의무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다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이 법정 책임이냐 채무불이행 책임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견해의 다툼도 다 이어지는 것처럼,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견해의 다툼이 있지만은 도급계약에선 당연히 그런 견해의 다툼이 없죠.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당연히 하자 없는 일의 완성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비록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게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채권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 즉 하자 없는 일의 완성, 이제 완성된 일을 마쳐야 될 그런 수급인의 의무가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채권은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해야 될 의무에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채권 양도 전에 양도 후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채권 양도 전에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에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이 될 수 있고, 이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잖아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것과 아까 봤던 내용들, 요거하고 3번의 예외죠. 이것과 이거 비슷하죠. 원래 세 번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는데 이게 이 경우에만큼은 상계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세 번째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는 상계가 안 되지만은 이 경우만큼은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일부 양도의 경우인데요. 채권의 일부 양도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채무를 불함하고 있는데 1억에 이제 그 갑이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고, 을도 역시 갑에 대해서 얼마의 채권을 갖고 있냐면은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이 그 1억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만큼을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거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5천만 원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갑도 을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자고 병도 을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채권 양도 전에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을은 이 5천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 먼저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병에 대해서도 먼저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상계 의사 표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계에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상계에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런 특히 상계 같은 분야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요. 이것을 직접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해한 내용들을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례 문제집에서 상계 관련된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시험 보고 시험 문제 해설로 다시 만나죠. 네, 수고했습니다.